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경제 스토리텔러, 슈카. 아니, 여러분의 금융 멱살 캐리, 머니 갓생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 세대 월급은 100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그걸로 집도 사고 애도 키웠는데 왜 나는 월 500을 벌어도 서울에 내 집은커녕 전세금도 허덕이지. 왜 내 월급은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데이터 쪼가리가 됐을까? 이 모든 질문의 답,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법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무려 230년 전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우리의 지갑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버린 법. 바로 1792년 주화법입니다. 오늘 이 잊혀진 법의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서 왜 우리가 갓생을 살아도 부자 되기가 힘든지 그 거대한 시스템의 첫 단추를 함께 끼워보시죠. 부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역사를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시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건 그냥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융지능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1792년.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걸음마를 떼던 신생아 시절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앉아있고 재무부에는 젊고 야망 넘치는 천재 알렉산더 해밀턴이 국가 경제의 뼈대를 설계하고 있었죠. 해밀턴은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독립, 그거만으론 부족해. 진짜 독립은 돈에서 나온다. 우리만의 통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유럽의 경제적 식민지일 뿐이다. 당시 미국은 완전 시장판이었습니다. 돈의 통일된 시스템이 없었어요. 상상해보세요. 편의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스페인 돈 페소를 내고 어떤 사람은 영국 파운드, 누구는 네덜란드 길더를 내요. 심지어 어떤 가게 사장님은 자기가 직접 찍어낸 김 사장 상품권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동네마다 물건값이 다르고 특히 종이돈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독립전쟁 때 찍어냈던 콘티넨탈 달러라는 종이돈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콘티넨탈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니까요. 해밀턴은 이 혼돈을 끝낼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바로 진짜 금속, 즉 금과 은에 기반한 국가통화 시스템이었죠. 이것이 바로 1792년 주화법의 탄생입니다. 이건 단순한 법이 아니라 금융공학의 마스터피스였어요. 첫째, 미국 조폐국을 설립합니다. 국가가 직접 돈의 품질을 보증하겠다는 거죠.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미국 달러의 가치를 정의합니다. 이때 달러는 그냥 이름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무게였습니다. 1달러는 수는 371, 25그레인, 지금으로 치면 약 24g의 은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금화도 정의했습니다.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법으로 15대1로 고정시켜버렸죠. 즉, 금 1g의 가치는 15g과 같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막 정한 게 아니에요. 나름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금은 가치가 높아 큰 거래나 자산 저장용, 즉 당시의 금수저들을 위한 안정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은은 가치가 낮아 시장에서 빵 사고 우유 사는 일상 거래용, 즉 흙수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쉽게 쓸 수 있는 접근성의 상징이었죠. 은행가부터 대장장이까지 상인부터 농부까지 모두를 위한 화폐 시스템을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해밀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거의 신화처럼 들리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이조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사형. 생각해보세요. 돈의 가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이자 국가의 신뢰 자체를 배신하는 반역죄로 취급됐다는 겁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정직한 돈은 그만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도덕적 문제였던 거죠. 주화의 디자인 하나하나에도 철학이 담겼습니다. 한 면에는 자유의 여신상과 LIBRTY라는 단어를 새겼고, 다른 면에는 왕정의 잿더미에서 부활하는 새로운 국가를 상징하는 독수리를 새겼습니다. 모든 동전이 국민들에게 미국의 돈은 왕이나 은행가의 변덕이 아니라 법과 노동, 그리고 자유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시스템은 정말 잘 작동했습니다. 새로운 달러는 정직했고, 신뢰받았고, 실체가 있었죠. 전 세계가 이걸 주목했고,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전한 통화를 가진 나라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안에는 마치 시한폭탄 같은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법으로 고정한 금과 은의 15대 1 비율이 실제 시장에서 계속 변동하는 현실의 비율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1800년대 초가 되자 미국의 법안에서 금의 가치가 시장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돈의 가격이 잘못 책정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저평가된 금을 장롱 속에 쌓아두거나 해외로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곧 미국 내에서 금화가 자취를 감춰버렸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삼의 법칙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증명된 순간입니다. 균형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 오히려 예곡을 만들어낸 아이러니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92년 주화법의 상징적인 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섬겨야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 신념의 토대는 수십 년간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치인의 말이 아닌 측정 가능한 금속으로 정의된 미국 달러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부유해지고 야망이 커지고 전쟁과 비대에 얽히기 시작하면서 그 신뢰는 서서히 침식되기 시작합니다. 종이돈이 다시 돌아왔고 순수했던 약속은 편리한 구실로 대체되었습니다. 돈은 정직해야 한다는 건국의 이상은 역사 속으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남북전쟁은 그 첫 번째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군대 자금이 절실했던 미국 정부는 금이나 은으로 보증되지 않는 종이돈, 이른바 그린백을 마구 찍어냈습니다. 1792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돈이 실물과 연결된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결과는 인플레이션 폭등. 군인들은 월급으로 받은 종이돈을 쓰기도 전에 그 가치가 반토막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저축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투기꾼들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1792년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었던 도덕적 선이 바로 그 순간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전쟁이 끝나자 새로운 질문이 나라를 둘로 쪼갰습니다. 미국은 다시 정직한 돈, 즉 금과 은의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영원히 종이돈을 쓸 것인가? 농부와 노동자들은 빚을 갚기 쉽게 더 많은 종이돈, 즉 소프트머니를 원했습니다. 은행가와 채권자들은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에 기반한 하드머니를 요구했죠. 이건 단순한 경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교환이라는 이상과 쉬운 신용이라는 유혹 사이의 도덕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던 1873년 의회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한 수를 둡니다. 역사에서 73년의 범죄라 불리는 사건이죠. 대중적 토론 하나 없이 은의 화폐 기능을 박탈하고
금을 유일한 화폐 기준으로 삼는 법을 통과시켜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은화는 가치를 잃었고 물가는 폭락했습니다. 농부들은 갚아야 할 빚의 무게에 짓눌려 파산했습니다. 모든 시민을 위했던 1792년 주화법의 균형이라는 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스템은 이제 금과 권력을 통제하는 소수만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은을 해방하라 고 외치는 포퓰리즘 운동이 일어났고 1896년 한 연설가의 불같은 목소리가 그 분노를 대변했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류를 황금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절규이자 1792년 정신의 메아리였습니다. 노동의 척도였던 돈을 통제의 무기로 바꿔버린 시스템에 대한 정의의 요구였죠. 하지만 결국 금이 승리했고 1900년 미국은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채택합니다. 은의 시대, 그리고 1792년의 도덕적 균형은 끝났습니다. 돈의 토대는 바뀌었고 이제 돈의 진정한 힘은 조폐국에서 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세기의 새벽은 미국의 승리 시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산업화와 영토 확장,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자신감 이면에서 돈의 도덕적 기반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1913년 새로운 기관이 탄생합니다. 돈의 목적을 영원히 재정의할 기관, 바로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위기를 막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손의 화폐에 대한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소수의 집단이 펜대 하나로 신용을 늘리거나 줄이고 통화를 발행하거나 회수하며 국가 경제를 주무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792년 주화법은 시민과 국가 간의 도덕적 계약이었습니다. 돈은 정직함에 고정된 척도였죠. 이제 돈은 유연하고 정치적인 정책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대공황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자 돈에 대한 신뢰도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라고 느껴지는 유일한 것, 즉 금을 장롱 깊숙이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역설을 낳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금에 매달릴수록 시스템은 숨을 쉴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한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자신이 가진 금화와 금 증서를 정부에 반납하고 그 대가로 종이 달러를 받아야 했습니다. 1792년에 자유를 상징했던 바로 그 금속이 이제는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67달러에서 35달러로 올려버립니다. 순식간에 달러 가치를 폭락시키고 총 한 발 쏘지 않고 국민의 부를 국가로 이전시킨 것이죠. 한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잔은 사형에 처한다고 선언했던 그 법은 어디 갔을까요? 이제 정부가 합법적으로 돈의 정의를 바꾸는 것만으로 그 일을 해낸 겁니다. 도덕적 전환은 엄청났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건전한 화폐가 정부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의 조치는 이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돈의 정의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약속은 통제의 편리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금융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은 세계 경제를 미국 달러에 묶었고 그 달러는 다시 금에 묶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했죠. 달러는 금과 같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달러는 다른 것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었죠. 수십 년이 지나자 이 환상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전쟁 자금과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냈고 그 달러를 보유한 다른 나라 정부들이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금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심지어 군함을 뉴욕으로 보내 자신들의 금을 실어가기도 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었죠. 그리고 1971년 세상이 조용하지만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해가 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서서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것이 일시적 조치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단 한순간 거의 180년에 걸친 화폐의 전통이 지워졌습니다. 달러는 이제 오직 믿음과 법령에 의해서만 가치를 갖는 명목화폐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실물도 측정 기준도 없이 오직 신뢰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계속 바뀌는 시스템 위에서 그 신뢰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계속 일하고 저축하고 그 종이가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달러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신뢰가 희석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24g의 은덩어리였던 1달러는 이제 그 실제 구매력의 95%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2025년의 노동자는 과거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사기 위해 수십 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이 하락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했죠. 위조가 아닌 정책을 통한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792년의 상징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조폐국은 존재하고 동전에는 여전히 자유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속의 가치는 본질이 아닌 상징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10센트 동전은 액면가만큼의 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죠. 한때 도덕적 범죄로 여겨졌던 인플레이션은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 불립니다. 돈을 찍어내는 행위는 더 이상 사형으로 처벌받지 않고 월스트리트에서 환영받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뼈아픕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조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화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조작이 바로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제21세기 이야기는 디지털로 전환됩니다. 돈은 더 이상 짤랑거리지 않고 코드로 존재합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수십억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알고리즘으로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시장을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저 수평선 너머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것이 어른거립니다. 만약 실물 현금이 사라진다면 돈은 더 이상 자유를 상징하지 않을 겁니다. 허가를 상징하게 될 겁니다. 모든 거래는 감시되고 모든 지출은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저축은 프로그래밍될 수 있고 당신의 금융생활 전체가 추적 가능해집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총과 군대에 의한 폭정을 경고했지만 코드에 의한 폭정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1792년의 원칙은 여전히 시간을 관통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은 실제하고 측정 가능하며
정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무기가 된다. 돈이 의미를 잃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프랑스 혁명, 바이마르 공화국이 모두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잊혀진 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전한 화폐는 단지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벌고 저축하고 거래하는 것이 정치나 정책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세대는 같은 시험에 직면합니다. 돈은 국민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섬길 것인가? 1792년 주화법은 단순한 화폐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에 부는 단순한 신뢰가 아닌 진실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기억해야 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